안녕하세요. 찐 사람 이야기입니다. 삶의 수많은 굽이길에서 우리가 마주했던 눈물과 감동, 그리고 배신과 반전의 이야기들.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또 하나의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차가운 유언장에 숨겨진 뜨거운 진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낭독극장 수라간의 마지막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서지수 42살의 웹소설 작가입니다. 저는 현실과 상상의 경계에서 밥을 벌어먹고 삽니다. 제 손끝에서 누군가는 사랑에 빠지고 누군가는 복수에 성공하지만 정작 제 현실은 제가 쓰는 그 어떤 소설보다 건조했습니다. 제 남편 최진혁. 저보다 한 살 많은 그는 냉철한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에게 세상은 수익과 손실이라는 두 가지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는 제가 밤새워 쓴 원고를 단 한 줄도 읽지 않았지만 아침 6시에 울리는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은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수 씨, 당신 소설. 그거 돈이 돼. 당신이 오늘 번 돈, 내가 1분 만에 클릭 한 번으로 더 벌었을걸. 그의 농담은 늘 그렇게 칼날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세상 위에 거대한 그림자처럼 군림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시어머니, 오정심 여사입니다. 시어머니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한정식 식당, 수라간의 주인이자 오너 셰프였습니다. 수라간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시어머니의 왕국이었고 법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젓가락 하나 놓는 각도까지 트집을 잡히곤 했습니다. 지수야, 젓가락은 말이다. 손님이 앉은 자리에서 정확히 세치 반 떨어져야 하는 거다. 넌 글이나 쓴다는 애가 그런 기본도 모르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얼음장 같았습니다. 녹그릇에 작은 지문이라도 남기는 날이면 그날 주방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음식에 있어서 그리고 삶에 있어서 단 한 치의 오차도 한 톨의 감상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숫자가 아닌 감상을 다루는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그 철옹성 같던 분이 쓰러지신 것은 불과 6개월 전입니다. 가난 말기. 현대의학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선고였습니다. 남편 진혁은 병원 복도에서 가장 비싼 VIP 1인실을 예약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간병인 특급으로 붙여드릴게요. 돈은 제가 다 낼 테니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은 스마트폰으로 간병인 업체를 검색하는 아들이 아니라 멍하니 창밖을 보던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노트북을 들고 병실 구석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이 시작되자 시어머니의 깐깐함은 저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물이 너무 차다, 너무 뜨겁다. 베개가 높다, 낮다. 하루에도 12번씩 저를 불러대셨습니다. 남편은 그러게 간병인 쓰자니까. 당신 고집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야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트집이 어쩌면 저에게 처음으로 보이는 의지이자 관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비가 오는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앙상해진 손으로 제 손목을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그 악력은 죽어가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했습니다. 지수야.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네. 내 레시피. 네. 수라간 레시피요. 걱정 마세요. 진혁 씨가 아니. 그게 아니다. 내 레시피. 진짜 주인을. 내가 꼭 찾아다오. 진짜 주인이라니.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채 묻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긴 숨을 내쉬었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남편의 동료들이 보낸 거대한 화환들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검은 상복을 입고 붉어진 눈으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만큼 진심이고 얼마만큼 수라간의 상속자로서의 연기인지 저는 감히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시어머니의 개인 변호사가 저희 부부를 불렀습니다. 유 원장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진혁은 자신이 수락관과 어머니의 강남 빌딩, 그리고 모든 예금을 물려받을 것이라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수락관의 리모델링 계획까지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의 사무실은 묵직한 가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다리를 꼬고 앉아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저 이 모든 지루한 절차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봉인된 유 원장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목소리로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유 원장. 본인 오정심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시어머니가 후원하던 재단에 일부 기부금이 돌아갔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여전했습니다. 어차피 대부분은 자기 몫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본인 오정심의 전 재산, 한정식 수락관의 소유권과 지분, 일체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빌딩, 그리고 모든 은행 예금을. 남편이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의 며느리 서지수에게 단독으로 상속한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미소도 분노도 아닌 기괴한 무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 아내가 아니라 저 아들인 최진혁이겠죠. 잘못 읽으신 겁니다. 변호사는 안경 너머로 남편을 차갑게 바라보며 다음 문장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아들 최진혁에게는 단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는다. 뭐라고요? 그 이유는 최진혁은 나의 친생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탕. 남편이 앞에 있던 유리 물컵을 손으로 쳐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물과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거짓말이야. 어머니가 암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어. 이건 무효야. 남편은 이성을 잃고 변호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 서지수. 그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당신이지.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꽃뱀 같은. 당신이 소설을 썼구나. 아주 기가 막힌 소설을. 남편의 눈은 제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증오와 사리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 내 레시피의 진짜 주인을 찾아다오라는 그 말로 가득 차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최진혁은 핸들을 부서져라 쥔 채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억눌린 숨소리만이 좁은 차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평온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그 선율은 마치 공포 영화의 배경음악처럼 기괴하게만 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현관문을 닫기도 전에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목에 걸려있던 시어머니가 유일하게 저에게 물려주셨던 작은 진주 목걸이를 잡아챘습니다. 얼마나 됐어? 얼마나 됐냐고. 우리 엄마 구슬려서 이 시나리오 짠 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방금. 닥쳐. 남편이 저를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제 머리가 벽에 부딪히며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소설 쓰더니 아주 시나리오를 썼구나. 내 그 하찮은 머리로. 감히 날 속여.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내까짓 웹소설 작가랑 격이 맞는다고 생각했어. 그의 입에서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경멸과 도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난 당신이 그냥 돈 욕심 없고 순진한 줄만 알았지. 아니었어. 당신은 애초에 이 모든 걸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어젯밤의 광분과는 정반대의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제 앞에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그가 밤새워 변호사와 통화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야, 서지수 씨. 그는 저를 지수 씨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연애 시절 부르던 그 호칭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처럼 들렸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상속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어.
그리고 수라간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나에게 증여해. 그럼 당신이 내 어머니에게 저지른 짓은 그냥 없던 일로 해주지. 이 집에서 계속 살게는 해주겠다는 뜻이야. 두 번째는요?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조소를 머금었습니다. 유언 무효 확인 소송, 그리고 이혼 소송. 동시에 들어갈 거야. 이혼. 그래, 이혼. 당연히. 유책 사유는 당신에게 있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기망행위. 그리고 난 당신이 상속받은 그 재산의 절반을 재산 분할로 다시 가져올 거야.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이건 어머님의 뜻이야. 당신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건. 그래. 남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우리 유빈이가 직접 말하게 해야겠네.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빈이 얘기가 왜 나와? 왜 나오냐고. 재판이 시작되면 양육권 문제도 당연히 따라붙겠지. 난 내 변호사한테 말할 거야. 내 아내가 돈에 눈이 멀어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속여 재산을 가로챘고 심지어 가정을 파탄 내려고 한다고. 이런 부도덕한 여자에게 내 딸을 맡길 수 없다고 말이야. 그는 제 턱을 잡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생각해봐. 8살짜리 유빈이가 증언대에 서서 판사 앞에서 우리 엄마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게 될지 아니면 우리 아빠가 날 버렸다고 울게 될지.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야.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제 딸아이의 인생을 담보로 한 가장 잔인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제 남편도 유빈이의 아빠도 아닌 그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펀드 매니저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던지고 출근한 뒤 저는 처음으로 수라간으로 향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시어머니의 식당이었지만 오늘부터는 법적으로 내 식당이 된 곳이었습니다. 수라간의 직원들은 저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멀찍이서 저를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저 여자래. 사장님 아들 최진혁 다 쫓아내고 식당 먹은 여자. 그리나 끄적거리는 줄 알았더니 아주 여우 중의 상여우였네. 그러게. 사모님이 암 걸리자마자 찰싹 붙어 있더라니. 저는 그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시어머니의 개인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수라간의 가장 안쪽에 있는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시어머니의 성역이었습니다. 남편의 협박이 저를 옥죄어왔지만 그럴수록 제 머릿속은 오히려 시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레시피의 진짜 주인을 내가 찾아다오. 유언장은 저에게 재산을 주었지만 이 말은 저에게 숙제를 남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남편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폭탄과 함께 진짜 주인이라는 수수께끼를 저에게 남기신 걸까? 진짜 주인이 그 친아들을 의미하는 걸까? 사무실은 시어머니의 성격처럼 단정했습니다. 거대한 원목 책상 위에는 두꺼운 장부들과 레시피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개인적인 물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통장, 인감, 계약서들. 전부 수라간의 업무 서류뿐이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가 정말 치매에 걸려 헛소리를 하신 걸까? 그러다 문득 벽에 걸린 거대한 가족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무표정한 시아버지, 어색하게 웃고 있는 남편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홀로 꼿꼿하게 정면을 응시하던 시어머니. 저는 그 액자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액자가 걸린 벽지가 아주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액자를 벽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벽과 같은 색으로 칠해진 작은 금고, 아니, 벽장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수라간의 장부가 아닌 시커멓게 오칠이 된 낡은 나전 칠기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가 화장대 거울 앞에서 이 상자를 무릎에 올려두고 마른 헝겊으로 조심스럽게 닦고 계시던 모습. 상자는 작은 노쇠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가 어디 있을까?
저는 책상을 다시 뒤졌지만 열쇠는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글씨 연습을 하던 책상 위 벼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마. 저는 무거운 벼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먼지가 묻은 작고 낡은 노쇠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꽂아 돌렸습니다. 철컥. 아주 작지만 분명한 쇳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나전 칠기함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훅 하고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향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 안에는 수라간의 비법 레시피 따위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렇게 변색된 편지 한 통, 모서리가 달아빠진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작은 나무 오리 조각 하나가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레시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여인의 봉인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누렇게 변색된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힘이 있으면서도 날카로운 시어머니의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 목소리가 아닌 편지지에 잠들어 있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제 귓가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그리고 내 아들, 아니, 최진혁은 너를 찢어 죽이려 하고 있겠지. 그 아이가 어떤 아인지 나는 평생을 곁에 두고 봤으니 누구보다 잘 안다. 내가 지금 겪고 있을 혼란과 공포를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지수야, 이 모든 것은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계획한 나의 마지막 수라간이다. 너는 내가 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겼는지 궁금하겠지. 내가 왜 며느리인 너에게, 아들이 아닌 너에게 내 왕국을 물려줬는지 이해할 수 없겠지. 그 이유를 알려주마. 그러기 위해선 내가 왜 수라간의 오정심으로 살아야 했는지 그 끔찍한 시작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너는 수라간이 나의 자부심이자 내 인생의 전부였다고 생각했겠지. 틀렸다. 수라간은 나의 자부심인 동시에 나를 평생 가둔 감옥이었다. 나는 조선의 마지막 주방 상궁이었던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8살 때부터 나는 솥단지보다 무거운 녹그릇을 닦았고 10살 때부터는 눈을 감고도 77가지 나무를 묻힐 수 있었다. 내 인생에 나는 없었다. 오직 수라간의 후계자만 있었을 뿐이다. 21살이 되던 해 나는 처음으로 그 감옥에서 도망쳤다. 강원도 산골 할머니의 심부름으로 약초를 구하러 갔다가 나는 그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목수였다. 이름조차 변변찮은 가난한 목수. 그 사람은 돈도 명예도 없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손에서 나무는 생명을 얻었다. 그는 옹이진 나무 토막을 주워와 밤새 깎고 다듬어 나에게 작은 오리 한 마리를 건넸다. 이건 물 위에서도 흙 위에서도 어디서든 잘 사는 오리요. 당신을 닮았소.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내 손은 궁중법도를 지키기 위해 늘 차가웠지만 그 사람의 손은 나무의 온기를 품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 내 집안 수라간의 명성을 모두 버릴 각오를 했다. 그리고 태우가 태어났다. 내 아들 한태우. 그 사람과 나를 꼭 닮은 아이였다. 그 사람은 아이가 태어나자 자신이 깎은 오리보다 조금 더 큰 오리를 깎아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아비오리고 이건 어미오리다. 이제 우리 셋은 가족이다. 이 나전 칠기함 속 흑백 사진이 우리가 유일하게 함께했던 그날의 기록이다. 행복은 짧았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내 아버지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 사람을 간통이라는 죄목으로 때려 눕혔다. 그리고 갓 태어난 내 아들 태우를 강제로 빼앗아 갔다. 수라간의 피에 천한 목수의 피를 섞을 수 없다. 그것이 이유였다. 내 아들은 먼 친척 집에 보내졌고 그 집에서 구박받다가 결국 이름 모를 보육원으로 갔다는 소식만 들었다. 그 사람은 시름시름 알았다. 자식을 잃은 슬픔과 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그렇게 이듬해 겨울 세상을 떠났다. 그의 손에는
내가 주었던 작은 나무 오리가 꼭 쥐어 있었다고 했다. 나는 내 손으로 그 사람의 눈을 감겨주지도 내 아들의 이름을 불러보지도 못했다. 나는 빈 껍데기가 되었다. 수락안으로 다시 끌려온 나는 매일 밤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내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함께 죽을 날만 기다렸다. 그때 최진혁의 아버지 최 회장이 나타났다. 그는 아내와 사별하고 어린 아들 최진혁을 둔 야망 넘치는 재력가였다. 그는 내게 거래를 제안했다. 자신은 나의 가문과 수락안의 명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명성을 발판으로 사업을 키우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힘이 필요했다. 내 아들 태우를 찾기 위해서는 이 집안을 벗어날 돈과 힘이 절실했다. 우리는 거래를 했다. 나는 최 회장과 재혼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최진혁을 나의 친아들로 입적시켜 수락안의 완벽한 후계자로 키우라고 했다. 그 대가로 그는 수락안의 경영권을 가져갔다. 그리고 당신이 낳은 그 천한 아이는 평생 찾지 마시오. 그것이 두 번째 조건이었다. 나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오정심이 아닌 수락안의 마녀가 되기로 결심했다. 나는 최진혁을 내 아들로 받아들였다. 아니, 아들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가장 완벽한 작품으로 키워냈다. 수락안은 내 것이 아니었지만 나는 그곳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으로 만들었다. 최 회장의 돈과 나의 기술이 합쳐지자 수락안은 제국이 되었다. 최진혁은 내 뜻대로 잘 자라주었다. 그 아이는 아비 최 회장을 닮아 숫자에 밝았고 야망이 넘쳤으며 사랑이나 감정 따위는 손실로 여기는 냉철한 남자가 되었다. 그 아이에게 수락안은 사랑이 담긴 음식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나오는 완벽한 자산일 뿐이었다. 나는 그런 그 아이가 만족스러웠다. 최 회장의 아들을 그가 그토록 원했던 수락안의 주인이 아니라 수락안의 노예로 만들었으니까. 10년 전 최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 나는 비로소 내 아들 태우를 찾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나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암세포는 내가 내 아들을 그리워한 세월만큼이나 빠르게 내 몸을 잠식했다. 지수야, 이제야 내 이야기를 하마. 나는 내가 처음부터 싫었다. 숫자가 아닌 글이나 쓴다는 너. 야망도 도끼도 없이 그저 웃기만 하는 너. 그런 내가 평생을 걸쳐 만든 작품인 최진혁의 아내가 된다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너는 내 완벽한 제국에 들어온 유일한 오차였다. 그런데 내가 쓰러졌다. 내 완벽한 작품인 아들 최진혁은 내 병실에 와서 내 간병비와 병원비를 계산하고 수락안의 상속 절차를 묻고 있었다. 그는 나를 어머니로 본 것이 아니라 청산해야 할 부채이자 인수해야 할 자산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너는,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너는 멍청하게도 내 손을 잡고 밤을 새워주었다. 내가 일부러 너를 모질게 대하고 뜨거운 죽을 내 손등에 엎질렀을 때도 너는 나를 원망하는 대신 내 수발을 드는 너 자신이 서툴렀다며 울고 있었다. 지수야, 나는 너를 시험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도박을 걸기 위해 너라는 사람이 내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사람인지 시험했다. 그리고 너는 합격했다. 너의 그 멍청한 진심이 나의 이 잔인한 복수극을 완성시킬 유일한 열쇠였다. 이 유언장은 너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다. 이것은 너에게 주는 짐이자 무기다. 나는 내 인생을 망가뜨린 최 회장의 아들 최진혁에게 수락안의 간장 한 방울도 물려줄 수 없었다. 이 재산은 내 것이 아니다. 이 재산은 내 아들 한태우의 것이다. 지수야, 내 레시피의 진짜 주인을 찾아다오. 이 나전 칠기암 속의 사진과 나무 오리를 들고 강원도 산골 어딘가에서 아비처럼 나무를 깎고 있을 내 아들 한태우를 찾아다오. 그 아이에게 어미가 평생을 기다렸다고, 이 수락안은 원래 내 것이었다고 꼭 전해다오. 편지는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나 갑자기 생긴 재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얼음처럼 차갑게만 살아온 줄 알았던 나의 시어머니 오정심이라는 한 여인의 그 지독하게 외롭고 뜨거웠던 삶을 이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나에게 물려준 것은 수라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평생에 걸친 복수였고 자식을 향한 절절한 모성이었으며 죽어서도 놓지 못한 단 하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나전 칠기함 속의 작은 나무 오리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손에 쥐었습니다. 아주 작고 투박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시어머니가 말한 수라간의 마지막 진짜 레시피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서재에서 저는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시어머니의 편지와 차가운 나무 오리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걸어 잠근 방문 너머로 저녁 늦게 그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유언장을 들은 날의 그 광부는 사라지고 펀드 매니저 최진혁의 냉철한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죽은 사람의 눈처럼 공허했습니다. 전부 읽었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대답 없이 제 손에 들린 나전 칠기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유언이었어.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닥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그 낡아빠진 편지 쪼가리 하나 믿고 내 인생 전부를 이름도 모르는 그 목수 자식한테 갖다 바치시겠다. 진혁 씨, 당신도 피해자야. 어머님은 당신을 피해자? 그가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래, 난 피해자지. 평생을 수라간의 후계자로 그 여자의 완벽한 작품으로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게 가짜였다고. 내 인생이 그 여자의 복수극을 위한 장기알이었다고. 그의 분노는 뜨거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산가가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하루아침에 영원이 된 것을 확인한 자의 차가운 절망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의 마지막 복수를 완성시키겠다. 어림없지. 그는 제게서 편지를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유언 무효 소송. 그리고 네, 이혼 소송도요. 증거요? 증거는 지금부터 만들면 되죠. 내 아내가 치매 말기 환자였던 내 어머니를 가스라이팅해서 이 모든 유언을 조작했다는 증거 말입니다. 그 여자, 웹소설 작가라고 했죠? 아주 스토리를 잘 짜더군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마지막 통첩을 했습니다. 서지수 씨, 당신이 지금이라도 그 상자 불태우고 나한테 상속 포기 각서만 써준다면 유빈이 아빠 노릇은 계속해줄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이 기어이 그 목수의 아들을 찾아 나서는 순간 당신은 내 딸 유빈이를 평생 다시는 못 보게 될 거야. 그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승패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유빈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니, 한 여인의 억울한 삶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웹소설 작가. 남편이 그토록 경멸했던 제 직업이 지금부터 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짓는 사람이었고 이야기에 숨겨진 단서를 찾는 전문가였습니다. 단서는 세 가지. 한태우라는 이름, 강원도 산골이라는 장소, 그리고 나무 오리 조각이라는 상징. 한태우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습니다. 강원도 목공소도 너무 넓었습니다. 저는 제 소설의 인물 프로필을 짜듯 한태우의 프로필을 재구성했습니다. 40대 초반, 보육원 출신, 아버지가 목수였다는 것만 기억함. 아마도 아버지의 유품인 나무 오리를 간직하고 있을 것. 그 역시 아버지를 닮아 나무를 만지는 일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대중적인 가구보다는 자신만의 철학이 담긴 조각을 할 것이다. 저는 검색어를 바꿨습니다. 강원도 전통조각, 나무공예, 보육원, 목수.
이 단어들을 조합하며 수십 개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밤을 새워 이틀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법원에서 보낸 소장 예고장이 날아왔습니다.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다 한 지역 신문에 3년 전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폐교에서 피어난 나무의 숨결 마이너스 묵향 공방 한태우 작가 인터뷰. 심장이 뛰었습니다. 기사는 강원도 영월의 한 폐교를 빌려 묵묵히 나무 조각을 하는 한 작가에 대해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태우. 보육원 출신인 그는 아버지가 남긴 것이라 추정되는 낡은 나무 조각품 하나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 기사에 첨부된 먼발치에서 찍힌 그의 작업실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희미했지만 선반 위에 무언가 오리와 닮은 형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딸 유빈이는 친정어머니에게 잠시 맡겼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3시간을 달려 강원도 영월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 그 목수를 만났다는 그 산골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길을 따라 녹슨 철문이 달린 폐교가 나타났습니다. 묵향 공방. 작은 팻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낡은 교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끽. 녹슨 소리와 함께 훅 하고 따뜻한 톱밥 냄새와 짙은 나무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 남자가 창가에 서서 조각칼로 무언가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남편 최진혁과는 정반대의 사람. 햇볕에 그을린 피부, 거칠고 투박한 손,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혹은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깊은 눈. 그가 바로 한태우였습니다. 누구시죠? 그는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긴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뭐라고 입을 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보냈습니다라고 해야 할까? 당신에게 유산이 생겼습니다라고 해야 할까? 그 어떤 말도 이 기막힌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제가 가져온 나전 칠기함을 그의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있던 시어머니가 간직했던 그 작은 나무 오리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한태우 씨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나무 오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거칠고 투박한 그 손이 작업대 한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어든 것. 그것은 제 손에 들린 것과 똑같은 모양의 하지만 세월에 닳아 더 반질반질해진 조금 더 큰 나무 오리였습니다. 그가 두 개의 오리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아비오리와 어미오리. 40년의 세월을 건너 마침내 한 쌍의 오리가 그들의 아들 앞에서 재회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전 칠기함에서 그 흑백 사진과 시어머니의 편지를 꺼내어 그에게 건넸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오정심 여사께서 저에게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한태우 씨는 편지를 읽어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두 개의 나무 오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만이 톱밥이 쌓인 작업대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군요. 버린 게 아니었군요. 저는 그가 진정될 때까지 강원도 산골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저 그와 함께 그의 아버지가 남긴 따뜻한 나무 향기를 맡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산골 공방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뒤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한쪽에는 저와 제 변호사 그리고 증인석에 앉아 계신 한태우 씨가 반대쪽에는 제 남편 아니 전 남편이 될 최진혁 씨와 그의 변호인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진혁 측 변호사의 논리는 집요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고 오정심 여사는 간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마약성 진통제로 인해 고인은 정상적인 의사 판단이 불가능한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의 고인에게 피고 서지수 씨는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피고는 웹소설 작가입니다.
스토리를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데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피고가 병상에 누워 판단력이 흐려진 시어머니를 가스라이팅하여 이 모든 유언을 조작해낸 것입니다. 남편은 피고인석에서 마치 자신이 연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비극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고인의 주치의 소견서가 있습니다. 고인은 임종 직전까지 명료한 의식 상태를 유지했으며 유언장 작성 당시는 본인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것임. 또한 변호사는 결정적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고인의 머리카락에서 추출한 DNA와 증인 한태우 씨의 DNA 대조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99.99%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반면 원고 최진혁 씨는 고인과 단 1%의 유전적 관계도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유언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 망가진 진실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최진혁 측 변호사는 당황했지만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100번 양보해 상속이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재판장님, 양육권 문제는 다릅니다. 피고 서지수 씨는 돈 때문에 가정을 버린 사람입니다. 남편을 배신하고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챈 부도덕한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에게 어떻게 어린 딸의 장례를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순간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최유빈 양, 앞으로 나오세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8살짜리 딸아이를 법정에 세운 것이었습니다. 유빈이가 작은 문을 열고 그 큰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아이는 잔뜩 겁에 질린 눈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판사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유빈이, 많이 무섭죠? 괜찮아요. 아저씨는 그냥 유빈이가 누구랑 살고 싶은지 궁금해서 그래요. 아빠랑 살고 싶어요. 엄마랑 살고 싶어요. 남편이 유빈이를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유빈이는 작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랑 살고 싶어요. 판사가 유빈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왜 엄마랑 살고 싶어요? 아빠가 싫어요? 유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빠. 좋아요. 하지만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할머니가 하늘나라 가신 날부터 무서워요. 아빠는 엄마한테 할머니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소리 질렀어요. 맨날 핸드폰만 보고 화를 냈어요. 저는 그냥 엄마랑 같이 있을래요.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이 났습니다.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첫째, 고 오정심 여사의 유언은 명료한 의식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므로 그 효력은 유효하다. 둘째, 유언에 따라 수라간을 포함한 모든 유산은 며느리 서지수 씨에게 상속된다. 셋째, 원고 최진혁 씨는 고인의 친생자가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기각한다. 넷째, 딸 최유빈 양의 양육권은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여 모친인 서지수 씨에게 귀속된다. 탕.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편 최진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음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그는 펀드 매니저도 수라간의 후계자도 아닌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길 잃은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소송이 끝나고 저는 한태우 씨와 함께 수라간의 시어머니 사무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수라간의 소유권 등기 서류와 모든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의 유언대로 이제 이것은 한태우 씨의 것입니다. 한태우 씨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그는 창밖에 수라간의 화려한 정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 씨, 제 어머니는 평생 이 수라간 때문에 고통받으셨습니다. 이 화려한 기와집이 제 어머니에게는 평생을 갇혀 산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제가 어머니의 그 감옥을 물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실 생각이세요?
그는 나전 칠기함을 소중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제 아버지가 깎은 어미오리와 제 어머니가 평생을 그리워한 흔적. 이게 제 유산입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 씨, 수라가는 매각했으면 합니다. 이곳에 갇힌 제 어머니의 영혼을 이제는 자유롭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게 태우 씨의 뜻이라면. 그리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매각 대금은 절반을 지수 씨와 조카 유빈이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드린 건 제가 아니라 지수 씨와 조카 유빈이입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의지했던 피부치는 당신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재산이 아니라 당신들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저에게 물려주고 싶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남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어머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수라간의 진짜 마지막 레시피일 겁니다. 저는 그가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수라간은 새로운 주인에게 팔려 지금은 젊은 셰프들을 위한 한식 문화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와 딸 유빈이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유빈이는 그곳에서 흙을 밟으며 전보다 더 밝게 웃습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한정식 식당을 운영했던 얼음처럼 차갑고 완벽주의자였던 한 셰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태우 아저씨, 아니, 이제는 아주버님이 된 그가 유빈이를 보러 저희 집에 옵니다. 그는 올 때마다 직접 깎은 작은 나무동물들을 유빈이에게 선물합니다. 전 남편 최진혁에 대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는 펀드 매니저 일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대신 작은 무역회사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신만의 월급을 받으며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역시 시아버지의 탐욕과 시어머니의 복수라는 그 무거운 굴레에서 비로소 해방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소설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레시피는 정확한 계량이나 비싼 재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이라는 불 위에서, 기다림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용서라는 마지막 양념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시어머니 오정심. 그녀는 그녀의 인생 자체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도 지독한 단 하나의 레시피를 완성해낸 위대한 셰프였습니다.